자, 우리 교재 256페이지는 출제 예상 문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산과 장부 마감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평가 문제, 실제로 이제 시험지에서 보면은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평가 문제를 가지고 이제 득점을 우리가 해야 하거든요. 자,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회사로 로그인 해 주시고요. 네. 사용급수 FAT 1급. 여러분 홀더는 항상 바꾸는 방식으로 홀더 바꿔주시고 1028로 로그인을 합니다. 자, 1028로 로그인 하셨으면은 여기 출제 예상 평가 문제 1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조회해서 고정자산 관리대장의 신규 취득 증가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의 총계 금액은 얼마냐 이랬어요. 고정자산 관리대장 조회 문제는 사실 실제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정자산 관리대장 여기 있죠? 고정자산 등록 밑에 있어요. 클릭해 주시고요. 어, 고정자산 관리대장의 신규 취득 및 증가에 해당하는 것을 엔터로 모두 조회를 하겠습니다. 엔터로 모두 조회한 다음에 여기 밑에 스크롤 바를 가지고 쭉 옮겨 보면은 신규 취득 및 증가라는 항목이 여기에 있어요.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차량 운반구에 2,750만 원이 있고 비품에 컴퓨터가 120만 원이 있죠. 그래서 밑에 합계 보시면은 2870000 2,87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신규 취득 및 증가에 총계가 2,870만 원이다. 이렇게 답을 기입할 수 있으면 됩니다. 2870000. 그 다음에 2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12월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이건 통합계정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를 제출용으로 보시면 이거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느냐? 재무상태표, 결산재무제표에 있죠? 클릭하셔가지고 12월로 엔터 하신 다음에 여기 과목별이 있고 두 번째가 제출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현금하고 당좌예금, 보통예금을 합쳐놓은 거, 현금 및 형성자산. 네, 답은 이것이 됩니다. 이걸 복사해서 이제 시험 볼 때는 답안에다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161-792-1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조회. 당기의 매출 총이익의 금액은 얼마인가? 손익계산서를 조회해가지고 12월을 입력하신 다음에 당기의 매출 총이익이다. 여기가 당기잖아요. 매출 총이익은 이 자리죠.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 아시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시험 볼 때는 이쪽 화면을 이렇게 프로그램 화면을 이쪽에 놓고 문제 화면을 여기다 놓고 한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커서가 이게 PDF 파일이라 커서가 클릭이 안 됩니다만은 시험 보실 때는 이제 이런 메모장처럼 이렇게 메모장처럼 말입니다. 만약에 몇 번의 답을 기입하는 난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답 가로가 쳐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복사한 거를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답이 작성이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 볼 때는 이 문제 시험지를 왼쪽으로 이렇게 배치해 놓으시고 이게 만약에 시험지다. 왼쪽으로 배치해 놓고 프로그램은 오른쪽으로 배치해 놓고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여러분 모니터의 해상도가 높은 거, 해상도가 너무 낮으면 창 두 개를 배치해 놓고 시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해상도가 그 공지사항에 보면은 해상도 얼마 이상의 컴퓨터로 시험을 봐야 된다. 이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의 문제는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서 12월 말 비용에서 대체 회계 처리된 손익계정의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손익계정을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계정별 원장으로 가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가시면 계정별 원장 여기 중간에 있죠? 예, 클릭하셔가지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엔터를 다 치면 그렇게 되고요. 자동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그리고 계정 과목에서 이 물음표 단추를 누르셔가지고 어, 손익을 검색해 볼까요? 부분 검색에다가 손익하고 엔터를 칩니다. 네. 그러면 여기 400번 손익 있죠? 네, 확인.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끝까지. 자, 그러면 손익 계정이 맨 위에 있으니까 이 손익 계정을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이 장부를 보고 답변을 하면 돼요. 네, 뭐라고 물었냐면은 12월에 비용에서 손익으로 대체된 거. 자, 비용에서 대체된 차변 금액. 요게 답이 되죠? 63096,715 이걸 클릭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부를 조회하는 능력을 여러분이 이런 그 평가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속도감 있고 정확하게 답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은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죠. 그러면 재무상태표로 이제 아까 조회한 걸로 가셔가지고 12월 말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금액은 얼마인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이니까 저 끝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있죠. 예,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본에 해당되죠. 이거죠. 97743,285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답안을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출제상 평가 문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기출 문제 푸시면은 아,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다음은 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정보 시스템의 운영. 자, 여기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네, 259페이지에서는 회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더존 스마트A라는 회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쭉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식 몇 가지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계 장부를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요부를 뺀 나머지는 다 보조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 장부에서 주요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장부를 가리키는 말이냐 하면은 분계장하고 총계정 원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뭐 시험에 출제된 적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교재에서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회계 장부의 주요부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다. 이거 알고 나머지는 다 보조부다. 이렇게 알고 가시겠습니다. 자, 전표 출력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전표 관리 시험 보실 때 전표 인쇄해 보셨죠? 예, 체크해 가지고 위에 인쇄 누르면 인쇄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분계장, 우리 분계장으로 가본 적 있으시죠? 예, 장부의 분계장을 조회하면은 분계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은 계정별 원장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 총계정 원장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계정별 원장이라는 장부. 네, 방금도 우리가 계정별 원장, 손익계정을 조회해 봤었죠. 그리고 거래처 원장, 거래처별로 잔액을 확인한다든가 거래 내역을 확인할 때 거래처 원장을 보게 되는데 거래처 원장이 구성되어 있는 계정은 채권 계정, 채무 계정, 그 거래처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그
저 계정 과목 옆에 거래처 코드 넣은 계정 과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은행 관련 계정 과목들, 이것이 거래처 원장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매출장은 우리가 그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할 때 유형을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 유형별로 과세 유형별로 조회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부가 메인 매출장이라는 장부예요. 자, 이런 장부들이 이 회계 시스템, 즉 회계 프로그램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 7가지 외에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장부 또는 세무 서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수행과제에서 장부 검색을 수행해 보자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행 1번 한번 보세요. 단기 중 외상매입금 상환액은 얼마인가 이랬어요. 총계정 원장 또는 계정별 원장으로 조회하라. 우리는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하겠습니다. 외상매입금을 찾아볼까요? 우선 총계정 원장으로 갈까요? 자, 총계정 원장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현금 출납장 바로 위에. 자, 클릭하시고. 엔터 2번을 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정 과목이 오른 왼쪽에 다 보입니다. 거기서 외상매입금, 여기 순서가 자산, 부채, 자본순이니까 부채니까 조금 내려가야 있죠. 외상매입금 여기를 클릭하십니다. 251번 외상매입금.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그 월별, 지금 우리가 월별 탭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월별로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다 보입니다. 거래가 없었던 월이 상당히 많네요. 자, 외상매입금 거래는 6월에 차변 거래가 있었고 9월에 대변 거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외상매입금이 부채죠. 예. 자, 부채. 거래액 8요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채는 차변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감소하는 거죠. 부채, 외상매입금 부채는 차변에서 감소하는 거고 대변은 뭐죠? 증가죠. 그래서 이 외상매입금이 전기에서 넘어온 그 전기 2월 금액이 4,466만 2천 원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전표 입력한 것 중에서 차변에 입력한 금액이 6월에 1,000만 원이 있었고 대변에 입력한 금액이 대변에 아니죠. 9월에 4,500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질문에서는 외상매입금 상환이라고 써요. 외상매입금을 부채잖아요. 부채를 상환한 것이 얼마냐? 갚은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부채를 상환했다는 말은 갚았다는 거예요. 갚았다는 건 부채가 감소했다는 거죠. 답은 이것이 되겠죠. 합계 1,000만 원. 그래서 답에다가 1000000이라고 입력하거나 마우스로 여기 클릭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수행 2번을 해봅시다. 이기 예정에 신용카드로 발생된 매출 건수와 공급 대가 금액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기 예정, 부가세 과세 기간을 말하는 거죠. 7월부터 9월 동안에 신용카드 과세, 그러니까 17번 과세네요. 매출. 건수와 공급 대가의 금액은 얼마인가? 메인 매출장을 조회하라. 자, 메인 매출장 한번 조회해 봅시다. 자, 회계 메뉴 가보시면은 메인 매출장이라고 총계정 원장 밑에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기간이 7월부터 9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7월부터 9월이라고 기간을 입력하시고요. 구분의 목록을 눌러보시면 뭐가 있는가 보세요. 구분이 매출, 매입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매출을 봐야 되니까 매출을 클릭합시다. 그리고 커서가 일로 넘어왔죠. 과세 유형으로. 과세 유형이 뭐가 있는지 목록 단추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매출에 우리가 입력했던 유형들이 여기 다 나오죠. 11, 12, 13, 14, 15, 16, 17. 자, 카드 과세라고 그랬어요. 신용카드 과세. 신용카드 과세가 바로 카과입니다. 카과. 그래서 17을 클릭해요. 그리고 금액이 이제 전체로 돼 있으면 엔터 쳐주면 됩니다. 예, 하나밖에 없었네요. 8월 30일 날. 그래서 여기 질문이 뭐냐면은 건수와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네, 그러면 여기 합계에 있는 건수 한 건, 공급 대가는 합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건에다가는 1 입력하면 되고 금액에다는 165000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풀이가 쭉 있어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제2절, 예, 제2절을 보시면 회계 정보를 활용하다. 우리가 이제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결산을 통해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면 그걸 이제 공표를 하죠. 예. 그래서 관계자들에게 우리 회사의 관계자들에게 이제 회계 정보가 발표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관계자들에게는 채권자도 있고 채무자도 있고 뭐 투자자도 있고 주주도 있고 많은 사람들, 종업원들도 그 회계 정보를 가지고 이용할 거예요. 자기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작성한 그 회계 정보, 즉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보고서 분석을 해낸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회계 정보의 분석에 쓰이는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정보 분석은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회계정보를 분석하여 기업의 정부 이용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계정보 분석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과 채권자의 신용 의사결정에 위험과 수익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이 위험한 기업이냐 이걸 측정하려면 재무상태표를 보면 알아요. 또 그 기업의 수익성은 어떠냐 하면은 이거는 손익계산서를 보면 알아요. 근데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단기 거 하나만 봐가지고는 그 수익성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최근 2년치나 3년치 정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지금 최근 2년 또는 최근 3년에 수익이 점점 일정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점점 수익이 나빠지는 기업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험하냐 안전하냐 하는 건 재무상태표인데 이건 사실 과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과거에 재무상태가 아주 나빴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안전하게 이제 재무 상태가 좋은 상태가 됐으면 뭐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표라는 건 항상 현재 시점 거를 보여주죠. 현재 시점 거. 손익계산서는 기간을 보여주죠. 1년치, 6개월치 이런 기간. 근데 이 손익계산서는 기간도 우리가 한 해치만 보아서는 좀 예측하기는 좀 힘들다. 2년, 3년치를 가지고.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위험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위해서 했는데 어떤 지표들이 있는지 볼까요?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분석하는 자료들은요. 유동성 비율, 당좌 비율 이런 것이 있는데 우선 이 두 가지는 그 회사의 지급 능력을 알아본다고 해요. 지급 능력. 그리고 부채 비율, 자기자본 비율 이 두 가지의 지표는 그 회사의
여기 이제 아까 위험성이라고 하는데 위험의 반대는 이제 건전성이죠. 예. 건전하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건전성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있는 총자산 회전율은 여기서 이 명칭이 말한 대로 자산의 효율성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효율적으로 영업에 이용되고 있느냐. 그 효율성을 관계되는 회사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느 회사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가 비교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총자산 회전율은 어느 회사 하나만 봐가지고는 그것이 별 의미가 없고 서로 만약에 반도체 회사들이다 그러면 반도체 회사 두 개나 세 개를 놓고 자산 효율성 총자산 회전율을 서로 비교해 보는 거죠. 어느 회사가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는지. 또 은행이다. 그러면 은행도 A, B, C 은행 세 개를 놓고 서로 이렇게 총자산 회전율을 서로 비교해 보면 어느 금융회사가 자산의 효율성이 높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급 능력은 뭘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지급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 급여는 또박또박 잘 받을 수 있을까? 예, 급여가 뭐예요?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될 비용이잖아요. 그걸 잘 지급할 수 있느냐? 종업원 입장이라면. 그 다음에 채권자 입장이라면은 만약에 그 회사에다가 우리가 외상을 주었을 때, 외상 거래를 우리가 외상으로 팔았을 때 회수를 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측정하는 게 지급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하면 그 유동 비율이 나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많아야 유동 비율이 높아져요. 아마 여러분들 유동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무슨 기업이 유동성이 굉장히 악화됐다. 유동성이 악화되었다 하는 말은 지급 능력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지급 능력이 떨어졌다. 유동성이 악화됐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동 비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자, 여러분 유동자산이 뭐예요? 유동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유동자산이에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바드러움 뭐 이런 것들이 다 유동자산이죠. 그것이 유동부채. 유동부채는 1년 내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채무가 유동부채예요. 미지급금이라든가 외상매입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것보다는 더 많아야 자금 사정이 좋은 회사예요. 반대 현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분명히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빌리지 않으면 이 현금이 회전이 안 돼요. 유동자산으로 유동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작다면 운영이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에 이제 어느 달인가는 부도가 날 수가 있으니까 돈을 빌려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 보유하는 지급 능력,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이 비율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큰 기업이 된다. 좋은 기업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밑에 당좌 비율을 보면은요. 유동자산이 당좌자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당좌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합니다. 계산기로 계산할 때. 여러분 시험 볼 때 공식은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도록 공식은 다 적어줘요. 시험에서.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고 여러분이 계산만 저렇게 하면 돼. 당좌자산 계산기에 입력하고 나누기 유동부채 입력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자, 요것만 바꿔치기 했죠. 유동자산만. 그러니까 유동자산은 이제 우리가 재고자산도 포함을 하거든요. 상품 같은 거.
제품 같은 거. 근데 당좌자산은 재고자산을 뺀 거예요. 유동자산에서. 그러니까 지금 은행의 통장에 있는 것들 금방이라도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당좌자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했듯이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재고자산을 뺀 거예요. 그래서 단기 지급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단기 지급. 단기라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이라도.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급 능력이에요. 유동 비율은 한 1년 정도를 보는 거고, 1년 정도. 당좌 비율은 지금 당장. 예. 그래서 만약에 당좌 비율이 100%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1년치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내년에 갚아야 될 26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 사이에 갚아야 될 부채를 지금 당장 갚을 수도 있다. 그게 당좌 비율 100% 이상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현금화, 이 당좌 자산이라는 것은 맘만 먹으면 지금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이에요. 뭐 통장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아니면 주식에 투자한 거, 주식 금방 시장에서 팔면 되니까. 그래서 당좌 비율이 지급 능력에서 당장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자, 밑에 이제 건전성을 보면요.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부채 비율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부채하고 자본을 합쳐서 자산이라고 그러죠. 자산. 그러니까 자산이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두 개의 구성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채 비율이 100으로 나왔다. 100. 그러면 부채와 자본이 같다는 말이에요. 부채와 자본이 1대1이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른 자산이 하나도 없고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이 딱 하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자산은 없다고 보시고. 그런데 은행에 대출이 딱 5억이 있어요. 은행에 대출이 5억. 그러면 나의 부채 비율은 100%예요. 왜냐? 자, 은행의 빚이 5억이죠. 부채 총계 5억. 밑에 자본. 내가 가지고 있는 건 10억짜리 집인데 5억이 빚이니까 자본은 내 자본은 5억인 거예요. 그래서 5억 나누기 5억 곱하기 100을 하면 100%가 나오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높을수록 위험한 겁니다.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많으면 100 이상이 되면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높을수록 채권자가 위험한 회사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부채 비율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 평가할 때 부채 비율로 서로 비교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 자기 자본은 이제 아까 그 여기 부채 비율의 분모에 있는 자기 자본이 분자로 가고 자산 총계가 분모로 오죠. 그래서 총 자산 중에서 자기 자본이 몇 퍼센트냐? 아까 여기 부채 비율이 100이 나온 회사는 자기 자본 비율 50%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시죠? 부채하고 자본을 합치면 자산인 건데 이게 100%라는 건 1대1이라는 얘기거든요. 1대1이면 자산으로 나누면은 50%가 나와요. 자기 자본이 50%.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됩니다. 자기 자본 나누기 자본 전개. 자기 자본 비율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부채 비율이 100 이하로 유지가 되고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은 얼마가 돼요? 예, 자기 자본 비율이 50% 이상이 나와요. 예. 그게 50% 이상을 반드시 자기 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규정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경쟁사를 서로 비교한다든가 국가와 국가 간의 기업의 건전성을 본다든가 이럴 때 이런 지표로 서로 비교를 하면 됩니다. 어느 나라의 기업이 건전한 기업인가 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산 회전율이라는 건 매출액을 총 자산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이라는 게 1년 동안의 판매 금액이잖아요. 총 자산이 몇 회전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산이라는 건 영업에 이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건데 뭐 본사 건물도 그렇고 재고 자산도 다 자산이고 해서 그것이 계속 회전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산이 묶여 있으면 안 되죠. 회전. 그 회전이 매출을 통해서 회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출을 통해서 회전율이. 그래서 이 자산 회전율이 좋은 회사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 회사예요. 자산 회전율이 같은 경쟁사에 비해서 많이 낮다 하면은 이 자산의 효율성을 좀 제고해 봐야 돼요. 불필요한 자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개 있을 필요가 없고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그냥 괜히 두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지금 공기청정기가 지금 여기 50평짜리를 하나 놨는데 이거 하나만 운전하면 되는데 공기청정기를 한 대를 더 여유로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산 회전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운영하는 공기청정기는 한 대인데 한 대는 그냥 놀고 있는 거죠. 예. 공장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공장으로 말하면 제품을 포장하는 기계가 20억짜리 기계가 있는데 두 대가 가지고 있어. 근데 운영은 한 대만 해요. 그러면 20억짜리 하나는 그냥 놀고 있는 거잖아요. 자산 회전율이 떨어집니다. 왜냐? 생산을 안 하고 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매출액은 한 대 매출액이 반영되는데 자산에는 기계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 회전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들이 거짓말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회사 하나만 가지고서 보면은 그 지표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동종 회사의 두 개 회사나 세 개 회사를 서로 비교해 보면 어느 회사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 관련 지표 이런 것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손익계산서의 관련 지표가 있어요. 수익성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영업이익률. 이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데 그 중에서도 영업이익률이 가장 수익성을 비교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라는 건 이 주된 영업활동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죠. 영업이익이 바로 영업성과잖아요. 순수한 영업성과에 대한 이익이죠. 그 다음에 주당순이익은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눠서 한 주당 이 주주에게 만약에 배당을 한다면 주주의 몫이 얼마인가를 따져볼 수 있는 주당순이익.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해서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눠가지고 곱하기 100을 하는데 이자 보상 비율이 100 이상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이자 보상 비율이 자 여기서 1보다 크다고 그랬잖아요. 1보다 크다. 1보다 커야 됩니다. 1보다 커야 이익을 낼 수가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자 비용이라는 건 은행에 빚이 있는 회사들이 이자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자 영업이익률이 아까 영업이익률이 이제 영업 주된 영업 활동에서 얻은 그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업활동에서 얻은 영업이익을 가지고 영업의 비용이 이자 비용을 감당을 해야죠. 당연히. 그래야 100 이상이 나옵니다. 1보다 커야 돼요.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100%. 그래야만이 뭐예요? 순이익을 낼 수가 있다. 어느 특정한 한 해에만 100 이하가 나왔다 하는 건 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최근 2년간 이자 보상 비율이 100 이하로 나왔다. 그러면 그 기업은 현금 사정이 매우 나빠가지고 앞에 그 재무상태표에서 지급 능력 이것도 아주 나빠집니다. 이익이 안 나는 회사예요. 이자 보상 비율이 100 이상 나오지 않는 회사는 이익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인 걸 이자 비용, 은행에 이자 내고 나면 이익이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 보상 비율은 10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이자 보상 비율이 1 이하로 나오는 회사들은 우리가 좀비 기업이라고 그래요. 요 1보다 낮으면 우리가 이제 그런 기업을 좀비 기업. 무슨 말이냐면 정리해야 될 기업이다. 정리.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 정리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냅니다. 전기의 유동 비율이 얼마냐, 또는 매출 총 이익률은 얼마냐, 이렇게 문제를 낼 거고요. 이때 문제를 낼 때 이 공식을 알려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식을 알려주니까 계산기를 써서 계산을 할 줄만 알면 됩니다. 자, 266페이지에서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266페이지에서 3번 문제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유동자산 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자산으로 단기 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은 당좌 비율이다. 자, 여기 질문은 이제 여기에 본격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전기분 당좌 비율은 얼마인가? 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것.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기를 딱 꺼내가지고 재무상태표를 열어가지고 전기분해 당좌자산 입력하고 나누기 유동부채 곱하기 100을 해서 답을 찾으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 보실 때 이 윈도우에 있는 요 계산기, 이 계산기를 써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이 계산기로. 그 다음에 손 계산기 이거 쓸 수 있어요. 손 계산기 시험 보실 때. 예,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계산기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더존 프로그램에도 계산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 약간 불편해요. 그래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안에도 있는 거. 자, 여러분 재무상태표 열어보세요. 자, 재무상태표에 여기가 전기, 오른쪽이 전기분이에요. 거기에서 당좌자산을 한번 찾아보세요. 당좌자산. 이거죠? 당좌자산. 자, 이 당좌자산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바로가기 메뉴가 3개, 4개가 나와요. 맨 끝에 계산기가 있어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계산기가 이쪽에 팝업 창으로 뜨는데 여기 2번 줄은 일단 지우시는데 어떻게 지우냐면 라인 삭제 이걸 눌러서 지워줘요. 지워주고 1번 줄에다가 현재 금액 추가라는 요 단추를 눌러서 현재 금액 추가를 누르면 아까 우리가 커서를 당좌 자산에다 놓았기 때문에 그게 현재 금액이에요. 그래서 110-870-000이 입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번 줄에 요 C가 부호인데 이 부호를 나누기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호 선택해서 여기 F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여기 부호가 여기 슬롯이 나누기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동 부채를 찾아야죠. 아래로 스크롤, 요 스크롤 단추를 눌러서 아래로 내려가면 부채가 보이죠. 그 중에 유동 부채가 이거 94662-000 여기를 클릭하고 아까처럼 현재 금액 추가를 눌러줘요. 그러면 입력이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곱하기 100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부호가 곱하기로 바뀌어야 돼요. 곱하기가 여기 이거예요. D 곱하기. 그러면 여기다 100을 넣어주면 되죠. 100 엔터. 100을 입력하고 엔터 치면 밑에 여기에 결과값 117 나오죠. 결과값 117. 여기 표기에는 소수점 관리가 버림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계산기를 써서 계산해도 되고, 여기 여기 프로그램에 있는 요 계산기가, 나는 이거 쓸만하다. 그러면 이걸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익숙한 거 나는 이걸로 쓰겠다. 이걸로 써도 되고, 손계산기로 계산해야겠다. 손계산기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가 있는 것은 마우스로 여기 번호를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주면 답안에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예, 나머지는 뭐 방법이 다 같으니까 나중에 기출 문제 풀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자금 관리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어서 바로 우리 자금 관리가 여러분 1시간 제가 제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쉬는 시간 없이 시험 보시면서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그냥 중간에 다녀오시면 또 되겠습니다.